자, 지금 너희들이 보는 파트가 1단원이 뭐 배웠냐? 뭘? 과학식량. 과양적 관계. 화학 물질을 소개 배웠지? 네. 그리고 화학 계산법을 배웠어. 이게 여기서 단위가 몰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산업식에서 양적 관계 배웠잖아. 그리고 뭐 나왔냐? 균일 혼합물 농도 배웠잖아. 2단원이 뭐 하는 곳이냐면 진짜 화학이야. 원자. 원자를 배우는 게 2단원이다. 알았어? 그러니까 다소 쉽다. 대신에 경우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충고 애들이 먼저 봤잖아. 걔들 다 못 푼 거야, 시간을. 시간을 주면 충분히 풀리는데, 그 여기는 암기를 많이 해야 돼. 여기가 분석화학 파트거든. 분석화학은 자료로 승부하는 거야. 자료의 규칙성을 잘 공부해야 돼. 세 가지가 나온다. 오늘 우리가 하는 입자, 구성 입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이것들의 발견 순서라든가, 그 다음에 추론, 그리고선 그들의 구성 입자 B. 그러니까 이제 원그래프로 선생님 설명할 거야. 그리고 동위원소, 확률. 오늘이 해야 될 곳이 여기고, 다음 시간부터는 원자 오형을 배우는데, 여기가 새로운 파트야. 여기는 수소의, 보의 원자 모형이 있고, 현대 오비탈 모형인데, 현대 오비탈 모형이 학교에서 그렇게 자세히 안 가르쳐줘. 근데, 오비탈 모양을 여기는 완전히 정복을 해야 2단원을 만점 맞는다. 알았지? 규칙성까지 싹 공부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기성이야. 입자 반지름, 이온 에너지. 여기가 끝이야. 2단원은. 이게 끝나서 3단원 건 뭐 배우겠냐? 물질 배워. 물질. 원자가 결합해서 물질이 되는 거. 그럼 화학결합 배워야죠. 그 다음에 화학결합은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배우잖아. 금속은 거의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로 나온 독특한 독립된 입자, 분자를 배운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1학기는 여기에서 점수 올라가야 돼요. 2단원에서 100점. 무조건. 저희 누적인데. 그 다음에 2학기는 3단원에서 100점이 나와요. 3단원에서. 알았지? 4단원이 킬러인데 얘보다는 킬러가 좀 덜해. 4단원 너희들이 덤빌 수 있어. 스킬이 간단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1단원에서 물을 먹은 사람들은 2단원에서 점수 못 구해. 알겠니? 2단원 준비하자. 너는 그 실패를 맛보고 졸음이 와? 근데 그런 데는 실패는 안 알았어. 알지. 네 마음이야. 근데 너는 이게 목표였잖아. 3등급이요? 4등급? 0, 됐다. 1등급? 아, 1, 0, 0. 100점? 아, 물론 그렇죠. 항상 목표는 크게 크면 뭔지 알아요? 선생님 오늘 4시 반에 끝나요? 4시 야, 반이래. 지금 5시 시작인데 4시 반에 7시 반, 끝났습니다. 7시 반. 예. 그런 이 시간에 먹고 가는 거.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얘다. 자기 역사에 자신 있는 사람들 많지? 네. 이건 과학사야. 말 그대로 세계사다. 그러니까. 자, 과학사는, 역사는 항상 어떤 매개체를 갖고 끌고 가야 돼. 아들내미든, 아빠든, 역적 인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 여기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빛이야. 빛. 알았어. 그 빛 갖고 가는 거야, 계속. 과학사의 출발에 놀이기구 출발은 얘다. 이렇게 생긴 거야. 누가 발견했겠냐? 당연하지. 크룩스관이니까 크룩스가 발견했겠지. 이 크룩스관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금속판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무슨 극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음극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쪽에 플라스극이 있는 처음에는 이게 기체를 넣는 방정관이었어. 이 크룩스관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냐면 여기다 전압을 높여주잖아? 그러면 이 금속판에서 뭐가 나와? 빛이 나온다는 거야, 에너지가. 이 장난감을 처음 발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거 갖고 별 짓을 다 했겠지. 여기다 기체도 넣어보고, 그리고 방전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X선이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윈티겐이 걔를 엑스레이라고 이름 줬어요.
지금의 엑스레이는 아니야. 알았지? 그때 당시에 그냥 X선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몇 가지 물리적인 사실을 알고 가자. 전압이라는 게 뭐냐는 거야. 단위가 볼트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지? 볼트의 단위를 좀 더 들어가면 얘는 줄 퍼 쿨롱이다. 요때 이 단위가 이름이 뭐라고? 쿨롱. 그냥 무시하고 넣은 건 좋지만 쿨롱은 누가 발견했을까? 쿨롱. 잘했어. 똘똘하다. 그럼 1쿨롱이 거, 2쿨롱이 거. 2쿨롱. 그럼 몇 배? 2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전화량.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제 이 얘기야. 우리가 배우는 이 과정이 중력장도 있고 전기장도 있고 복잡해. 화학은 그걸 구분해서 다루진 않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물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구분해서 할 줄 알면 암기사항이 좀 더 줄어. 먼저 전기학이라는 것이 역학보다 먼저 오랫동안 계속 확립이 되어왔다는 거 명심해. 전기학은 가장 중요한 게 예지, 전하. 전하가 몇 종류 있어? 그래, 양과 음이 있어. 이 양을 측정한 과학자가 쿨롱이야. 알겠지? 그래서 쿨롱의 힘, 그래가지고 F는 했는데 얘들 역학에서 F는 뭐야? 네. 근데 전기학은 아니야. 왜? 질량을 다루지 않으니까. K의 월 제곱의 QQ-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역학 배우다 전기학 들어가면 머리가 홈선이 와. 자, 이렇게 봐.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해요. 그럼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전기장. 자기력. 자기장. 이렇게 얘기하듯이 전기력은 절대 질량의 단위가 아니야. 쿨롱이 단위지. 그러니까 질량은 필요 없는 거지. 그 차별 정도는 알고 있으라고. 그래야 공부할 때 좀 이해가 쉬우니까. 그러면 양전화, 음전화 이렇게 다루는데 얘는 플러스, 얘는 뭐야? 마이너스. 그럼 최소, 양양, 서로 곱하면 뭐 나와? 플러스 나오지? 그럼 무슨 역이야? 청력이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청력이라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 나올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게 쿨롱의 힘의 기본 원리야.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지. 알았어? 이게 기본적으로 있다고 내 안에. 알겠지? 그걸 가지고 오는 건데 지금 여기 음극에서 빠져나오는 이 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나중에 민트계는 X선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과학자는 이걸 음극선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디까지 왔냐면 얘들아 가장 작은 입자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야? 돌턴. 돌턴은 뭐라고 했어요? 원자라고 이름 지었어. 근데 전기학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안에 전하를 띠는 더 작은 입자가 있을 거라고 뭐를 해서 상상했어. 과학은 증명이 안 되면 이론이 아니야. 그 증명하려고 무던히 노력했겠지. 그때 사용된 장난감이 이 크룩스가. 알겠죠? 그러니까 크룩스가 자주 등장할 거야. 언제까지 나오냐면 이 단 끝날 때까지 나와. 바로 체리까지. 근데 내가 왜 과학사를 얘기하라고 하냐면 여기서 발견된 과학자들이 다 스승과 제자사예요. 쭉 보면. 알겠어? 그 캐번디시에서 실험한 거예요. 그 영국의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축구 이제 맨체스터인가. 캐번디시. 영국 왕립학과 있는 곳이거든. 대빵이 누구야? 제일 유명한 사람. 뉴턴. 그분이 대빵이 있었어. 뉴턴의 제자가 톰슨의 제자가 러더퍼드 제자가 체드윅. 그 다음 그 밑으로 모듈리가 있어. 요게 오늘 나올 과학자들의 이름이다. 과학사를 잘 봐둬라.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물질을 막 비볐더니 뭐를 서로 다른 전하를 띈다는 걸로 봐서 뭔가 이동하는 애가 있을 거다. 그게 음전하라는 까지도 상상을 한 거야, 사람들은. 자, 이제 이걸 발견하고 싶은 도구가 발달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는데 과학자들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 양전하, 음전하를 띈 입자를 발견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어. 자, 뉴턴이 타겟. 뉴턴이 어떤 분이냐? 그냥 사과만 기억하지. 꼭 사과 농장의 주인같이. 그런데 뉴턴은 진짜로 빛을 입자라고 증명한 과학자야. 그래서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분광시킨다. 무지개로. 그 빛이 입자. 그랬더니 밑에 있는 과학자들이 어때?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다. TMI지만 입자성과 파동성의 차이를 좀 알면 좀 쉬운데 입자라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거라 진공에서 이동이 가능한데 파동은 매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매질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진공에서 이동을 못해. 근데 빛이라는 애가 입자성도 갖고 있고 파동성도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느 하나만 갖고 있겠다고 편애해서 그때 고전역학에서는 정해놨기 때문에
파동성을 주장하는 과학자는 계속해서 파동의 성질을 증명해.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 간섭과 회절이에요. 간섭해서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가 나오는 거, 회절이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회절이거든. 근데 파동성과 입자성의 공통점이 뭐냐? 굴절하고 반사야. 굴절 반사는 누구나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난 거야. 빛도 굴절 반사를 다 하거든. 분광이 굴절이거든. 알았어? 그래서 싸움이 난 거야. 근데 뉴턴은 입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톰슨이 뉴턴 빠돌이잖아. 그래서 증명하려고 실험한 게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야. 음극선이 뭐야? 그들이 보기엔 내 한 가지 빛이었단 말이야. 빛인데 봐라, 크루스관을 이용해서 이 빛이 입자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 안을 텅텅 비워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상태로 만든 거지? 진공 상태. 걔 실험이 다 진공이었다 아니야. 그래서 진공부터 출발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백종원 씨가 레시피 만들어내면 댓글로 뭐 발사믹을 첨가하면 더 맛있어요. 이런 놈들 있잖아. 쭉 밑에. 그런 거 좀 얘도 해보다니까 여기 해볼까? 왜? 입자면 뭐가 존재해야 돼? 질량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질량이 있다, 전하가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음극선을 막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 그리고 자기가 이름을 쳐. 이 입자는 이거다라고. 그게 전제였던 거지. 자, 이 싸움의 끝은 뭘까? 빛이 입자다 파동인데 싸움의 끝은 아인슈타인이냐. 그분이 둘 다야. 그래도 노벨상을 받아. 알았지? 생각의 전환이야. 자, 그래서 출발은 누구부터 나오냐? 자, 얘부터 나오고. 니네 교과서는 톰슨부터 나오지만 출발은 얘야. 골트슈타인이라는 과학자지. 이 사람이 크룩스반에다가 약간의 수소기체를 채우는 거야. 여기다가 소량의 수소를 채우는 이유는 딱 하나. 그때 당시에도 수소가 질량이 제일 작았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건 물질이잖아. 얘를 쏘면 쪼개진다고 생각합니다. 쪼개지다 이제는 더 작은 입자로 부서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를 받아서? 음극선을 받아서. 알았어? 근데 그 재미난 게 나와. 얘 골트슈타인 실험 잊어먹지 마라. 이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돼. 여기서 뭐가 나와? 빛이 나와. 붉은 적색빛이 나오거든.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선 하나를 보게 돼. 여기가 무슨 극이었어? 음극이었잖아. 이쪽이. 양극. 지금 노란색 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음극으로 얘 무슨 전환 떴어? 그래서 얘를 양극선이라고 해. 그럼 이 사람은 뭐를 한 거야? 도통이 말하는 원자 안에는 플러스 전원을 띈 입자가 있다는 걸 증명한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의의가 이거야. 양극선 발견이야,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전기학자들이 주장했던 양전하를 띈 입자가 있어를 확인한 거야. 그냥 끝이야, 이게. 그러면 무슨 전하 띈 거를 알고 싶겠냐, 그 사람들은. 음전하 띈 입자를 이제 찾아보고 싶은 거지. 알았어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누구냐? 톰슨. 사실 톰슨의 음극선 실험은 출발의 계기는 뭐냐면 뉴턴의 입자성을 증명하려고 시작한 거야. 그래서 모든 실험이 보니 다 진공관 실험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결론이 안 나오고 추론이 나온다. 추론만 싹 알고 끝내라. 거기서 공부하지 말고. 일단 이 안은 무슨 상태? 진공 상태라는 생각을 꼭 해둬. 왜? 빛의 입자성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금속판을 놓는데 지금이야 니들이 좀 이해하기 쉬워. 니네 금속이 열, 전기, 전도성이 좋은 이유는 뭐 때문에? 누가 그걸 이동시키는 거지? 그 속에? 맞아, 자유전자. 여기 물리화라는 친구 손 들어봐. 자기 물리화한다. 손 내려. 와우. 되게 많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가죠. 가장 바깥쪽에 에너지 껍질의 집합체가 원자가띠라는 띠가 있죠. 그거보다 위쪽. 무슨 띠죠? 거기 있는 전자이론. 네? 전도띠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자유전자가 맞죠. 결국은 이 금속도 자유전자가 있는데 얘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렇게 빛을 이루며 달리는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빛을 이루면 그렇게 광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얘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렌트겐 실험을 했더니 막 방전 효과가 일어나고
이야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네 이랬지만 지금의 너희들이 배운 실력으로 보면 그건 광전자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전자인 줄 몰랐던 거죠. 톰슨이 이걸 실험해요. 봐요. 여기다가 전압을 높입니다. 자, 지금은 뭘 이용한 거야? 음극선을 이용한 거야. 전압을 높여서, 그러니까 전압을 높였다는 건 이거 단위잖아. 줄 퍼 쿨롱. 그지? 그럼 1쿨롱당 줄을 높였다는 뜻이야. 니는 우리 집안이 몇 볼트야? 220. 그럼 1쿨롱당 몇 줄의 에너지 쓸 수 있다? 220. 그렇지. 그럼 외국은 110볼트잖아. 1쿨롱당 걔는 몇 줄의 에너지 쓰냐? 그 우리나라가 훨씬 고전력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압을 높였다는 건 전자 하나하나에 에너지를 크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극선이 생기는 거죠. 찌익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증명을 했어. 증명을 했다고.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극을 연결해서 음극선이 실행한다고 보여준다. 근데 이 사람이 실험만 할 거예요.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뭐를 걸어줘? 전기장을 걸어준 거야. 전기장. 전기장을 걸어준 거야. 음극선에서 나왔으니까 이거 엄청나게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한 거지.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결론이야. 결론 하나 봐봐. 결론 어디로 튄다? 양전화 방향으로 튄다. 이게 결론이야. 외우는 거 아니야? 하나 더. 교재나 교과서나 이런 데 찾아보면 이 실험 말고 자기장에서 휘어지는 그림이 또 있어. N극에서도. 근데 이건 알아둬라. 전기장에서 휘어지면 자기장에서도 휜다. 이게 전자기의 원리다. 전자기 타러 가죠. 전기장에서 휘어지면 자기장에서 휘어지니까 자기장 문제는 안 나온다고 알아. 그냥. 알았지? 그럼 너희들은 외워야 될 게 뭐야? 추론. 추론. 자, 지금 톰슨은 빛의 무슨 성을 증명한 거냐고 한 거야? 입자성. 그러니까 이 입자는 이거야. 주어가. 이 입자는 무슨 자를 떴다? 이거 외워, 이거. 음전화 뜬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 간단해. 자, 두 번째 실험이야. 얘는 빛이니까 입자들은 말이야. 파동은 배합이 어떻게 되냐? 그죠? 입자는 직진성이 있거든. 그걸 증명하려면 이렇게 똑같은 장치를 놓고도 요 안에다 물체를 넣는 거야. 이렇게 물체를. 그럼 너희들 빛도 그런 성질이 있지만 이 광원이 여러 개라 간섭이 일어나서 그림자가 보여하는 거지. 잘 안 보이지? 근데 이걸 다 끄고 니네가 핸드폰 라이트를 비추면 까맣게 보인다고. 그래서 안 돼, 안 돼. 직접 보면 니네 잘 안 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면 결론. 빛에 무슨 성이 있다? 주어는 뭐다? 이 입자는요. 이 입자는. 직진성이 있다. 마지막. 실험의 마지막이 바로 귀신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음극. 양극 놓고 여기다 무구를 놔요. 바람개비를 놨더니 이 음극선이 갔을 때 바람개비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여러분 충격을 받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질량이 준 거죠? 결국 운동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운동량이 변해야. 그죠? 충격량이 생기니까요. 결국 이 입자는 뭘 갖고 있다? 질량을 갖고 있다. 귀신은 우리에게 물리적 해코지를 하지 못한다. 지방령 알아요? 지방령? 그 한 곳에 머무는 귀신이죠? 근데 귀신은 질량이 없잖아요. 근데 질량이 없다고 누가 그랬어? 귀신은요, 고스트예요. 원어로 보면 혼이거든, 혼. 혼은 질량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 물리학자들이 그걸 증명하려고 죽은 사람 시스템 죽기 직전하고 죽고 난 후에 질량 측정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 근데 그게 믿지 못하는 거죠. 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수분이 빠져나가면 질량이 주니까. 근데 보통, 이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신체들을 다 백분가를 해봤대요. 일정량이 빠져. 이것도 질량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물리학적으로는 고스트는 질량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웃긴 얘기가 뭔지 알아요? 지방령은 한 곳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중력이 있으니까 지구가 당기니까 우리는 지구 자전속도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걔들은 같이 움직이기 못하잖아요. 중력이 없으니까 달려야죠. 그곳에 머물려면 신나게 달려야 됩니다. 지구 자전속도랑 똑같이. 그래서 지방령은 참 불쌍합니다.
라고 물리학적으로 설명하죠. 그게 맞았다 틀렸다는 아니에요.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니까 그런 거죠. 자, 바람개비가 돕니다. 그러니까 귀신한테 받았다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귀신은 충격량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귀신한테 놀랬다는 거죠. 그죠? 이거 왜 모르냐. 바람개비가 온다라는 표현, 무엇을 갖고 있다? 이 입장. 그래서 톰슨이 결론을 내립니다. 음전할 때 이거 직진성이 있으면 질량이 있는 입자를 뭐라고 그러자? 전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전자라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돌턴이 이랬죠. 톰슨이 이렇게 그래요. 잘 보세요. 톰슨이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전제. 그러니까 이 빵 많이 봤죠, 그죠? 무게를 저으로 쓰게 없는데? 이 빵이, 여기 스콘, 그 뭐 건포도 들어있고 막 이런 빵 있잖아. 그때도 그렇게, 그때 얘기는 푸딩 모양이라 했거든. 근데 건포도 빵처럼 이렇게 건포도가 군데군데 박힌 것처럼 골고루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전에 골프시각이 뭐 발견했지? 양극선 발견했지? 그럼 전기하고 충분히 발달했다겠지? 원자는 전의 합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써준 거야.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똑같이 있을 거야. 이게 톰슨의 원자는. 알았어? 입자만, 누구 입자? 전자만 표현한 거지. 저 원자 모형 잘 봐도 시험 문제 하나 거꾸로 나오니까. 여기까지가 전자가 발견한 거지. 자, 이제 이 중간의 얘기,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게. 봐. 이런 식으로 되면 톰슨이 여기서 실험을 딱 멈췄다면 딱 니들이지. 톰슨은 질량이 있어? 그 질량이 얼마일까? 계산을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운전할 겨? 그럼 전화를 할까? 해보고 싶었던 거지. 근데 뭐가 없어? 도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까지 계산하냐면 이 사람이 질량당 전화의 비까지는 계산해. 그러다가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귀신 같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질량이 없어요? 스프레이 있죠, 스프레이. 거기다 기름을 넣고 쏘는 거야. 뭐가 되나? 콜로이드 입자야, 그게. 안개 같은. 그걸 전기장 안에 내열 쏴.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작은 입자는 중간에 떠있다. 그럼 얘는 평형이잖아. 무슨 역과? 중력과 무슨 역이? 전기, 그걸로 계산하는 거야. 계산을 해서 이 입자들의 크기에 대한 질량비를 구해서 찾았는데 현재로부터 10%도 안 돼. 오차가. 근데 구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먹어. 그 사람들이 인원적으로 구하는 원자 질량보다 그 전자의 질량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되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폴록폴록 튀어나온 전자는 질량이 거의 영향 못 주는 거야. 그럼 누가 질량을 다 차지한다? 플러스 입자가 질량을 다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대부분의 질량은 얘들이 다 차지할 거야. 그리고 나서 얘들아 봐라. 저렇게 질량이 작은 놈이라면 마찰을 일으켰을 때 누가 움직인다? 전자가 움직인다는 걸 예상을 한 거지. 왜 질량이 작은 놈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뭐를 느꼈냐면 그렇다면 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어떻게 전자와 구성을 이루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가장 쉬운 조건인 거야. 가장 쉬운 조건은 양전할 띤 입자들은 뭉쳐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도 많지. 왜? 얘네 플러스가 뭉쳐있으면 어떡하냐, 서로. 밀어내줘. 질량도 엄청 큰 놈이라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전자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뭐를 생각해? 거시적인 태양계를 생각합니다. 태양계의 99.9%는 누가 차지하냐? 태양. 그래서 중심에 얘가 있고, 전자가 주변에 운동을 할 거다라고 상상을 한 거야. 처음에 상상은. 알겠냐? 그래서 이걸 알고 싶었는데 역시 뭐야? 도구가 없는 거지. 그러다가 졸리 퀴리 부부가 나타나. 특히 그 와이프, 그 부인이 라곤에서 방사선이라는 걸 얻어내지. 퀴리 일가가 사촌 동생부터 다 방사선이 연구지. 그때 당시에 방사선이라는 건 정말 새로운 물리학적인 접근이었다고. 생각해, 어떤 물질을 딱 갖다 놨는데 손을 대니까 손에 화상도 있고. 야, 이게 뭐냐? 처음엔 방사선인 거 몰랐지. 방사선에 이름 붙이고 방사선의 실험을 꾸준히 한 사람이 퀴리야. 그리고 물리학자들이라면 특히 얻었거든. 이 사람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톰슨 제자인데 공부를 그닥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뛰어나, 직관. 어떤 실험을 알고 싶다, 뭐를 하고 있어, 궁금하다. 근데 이론학자들은 맨날 이론만 하잖아. n제곱분에 이러면서. 근데 얘는 그렇다면 이거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너무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방사선이라는 새로운 장난감이 등장해가지고 그거 갖고 나온 거야. 그렇게 제자인 체도 그거 갖고 나온 거야. 그 제자의 모델도 그거 갖고 나온 거야. 계속 방사선 갖고. 좀 슬픈 건 무픈 거지. 그때 당시에 방사선 위험한 줄 몰랐어. 그래서 방사선 갖고 막 방사선 있는 물질을 막 칼로 썰어서 물에 타고 먹으면 잠수한다 이런 이상한 얘기 있어갖고 막 뒤죽고 토마시 그랬다가 뒤죽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도 방사선의 발견은 얘들의 증거를 잡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지. 그래서 여기 사실은 얘를 잠깐 보고 가자. 방사선이라는 게 뭔가. 자, 방사선은 알파선이 있고 베타선이 있고 감마선이 있어요. 세 종류가 있거든. 알파선은 얘라고 해. 헬륨의 원자 핵이며, 그러니까 질량이 매우 크다는 것만 알아도 위첨자가 질량수거든. 질량이 매우 크고 무슨 전화 떴어? 양전화 떴다는 거야. 자, 베타선은 얘야. 누구냐? 전자란 말이야. 그럼 무슨 전화 떴어? 음전화 떴어. 얘는 이거다. 전화도 없고 질량도 없다. 감마선이야. 얘는 그러니까 주변 물질과 상관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가다가 제일 많이 걸리적거리는 애가 누구냐면 얘지. 질량이 크니까 충돌도 많이 하고 투과력은 제일 약해요. 얘 투과력이 제일 좋고. 하지만 얘가 흡수 못하는 게 시멘트 1m는 못 들어요. 여러분들 방사능물질 3m 두께 벽에다 다 매료시키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 상태에서 니들이 만약에 러더포드야. 러더포드가 이제 실험을 할 거거든. 이 플러스 입자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 누구 쓸까? 이 셋 중에 누구 쓸까? 베타선을 쓰면 어떤 게 단점인지 봐봐. 질량이 매우 작지. 질량이 매우 작으면 운동량이 심하게 변해. 다시 말하면 저 멀리에 플라스틱이 있어도 막 쭉쭉 딸려간단 말이야. 아니면 주변에 있는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들이랑 충돌하면 움직여. 좌우로. 알았어? 그래서 얘를 사용해. 알파 입자. 알파 입자는 주변에 있는 전자가 오더라도 우리가 공기 중에 걸어가면서 아유 힘들어. 이런 거 없지. 태풍이 불지 않는 이상 안 날아가잖아. 공기 중에 걸어가면서 공기에서 얼굴이 탔다. 뭐 이런 얘기 없잖아. 그러니까 알파 입자는 주변의 전자들에다 구애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고. 무사히 통과한다고. 질량이 워낙 크니까. 야, 웬만히 큰 게 아니라니까? 10,000배 이상 커. 엄청나게 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거 플러스 입자는 무슨 전화 때문에? 양전화 떴지. 그럼 얘랑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튕길 거 아니야. 그치? 같은 플러스니까 표시가 낡은 거지. 그래서 알파선을 쓰게 돼. 알겠어요? 그래서 알파선을 가지고 뭘 하게 된다? 바로 이 플러스 입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야. 존재는 알았다는 거야. 폴트슈타인 때문에. 이 러더포드는 이 플러스 입자가 어느 한 점에 모여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한 거야. 직관으로. 전자가 그 위치를 돌고 분명히 이 중심에 플러스 입자가 모여있을 거야 라고. 왜? 그 실험을 하면서 무슨 실험까지 진행했는 줄 알아? 원자들의 질량을 재봤단 말이야. 여러분, 전자들은 개수를 셀 수 있었어. 전하도 계산할 수 있었고. 그럼 그 전하량과 똑같은 양전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이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잖아. 양전하의 입자수, 그거를 계산해서 원자량을 계산해보니까 꼭 반절 정도가 부족하더라는 거야. 반절이 남아. 양전하의 질량을 다 갖다 대입해도 원자량이 못 미치는 거야. 딱 정확히 절반 정도가. 그러면 전하를 띄지 않는 또 다른 입자는 있을 거라고 가설을 세워. 알았어? 거기까지 증명을 못한 거지. 그걸 누가 증명해 나중에? 체드윅이 증명해. 지금은 양전하를 띈 입자의 위치를 알고 싶었던 거야. 그걸 제자들, 자기 조교들을 시켜서 실험을 하게 돼. 그래서 무슨 선을 이용한다? 알파선을 이용한다. 알파선의 특징, 양전하 띄고 질량이 매우 크다. 알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부터 러더포드 실험을 한다. 자, 러더포드라는 과학자는 걔 아니에요? 방사선의 발견으로
미시 입자의 발견을 방사선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알파 입자를 어떤 입자냐라고 내신에 잘 나와. 방사선. 2번 헬륨 4짜리 원자 핵이다. 헬륨의 원자 핵이다. 질량은 어떻다? 매우 크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전하는 무슨 전하를 떴다? 양전하를 띤 입자다라고 봐. 알파 입자는 투과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 근데 이 정도는 뚫어. 금속 답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금박을 놔. 금박. 금으로 만든 얇은 박이거든. 이 금박을 놓고 이 주변에 뭐를 설치해? 이렇게 형광 스크린을 설치해. 아, 스크린 봐. 뭐 이런 나 아,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방사선총을 놓고 땅 쏜단 말이야. 이렇게 쏴. 여기 A, B로 잡자 이렇게. 네. 얘는 방사선총이고 처음에 러더포드가 시킨 실험은 여기서 총을 쏘고 저 뒤에다가 검출기를 놓고 측정하는 실험이었어. 그러다가 이걸 하루 이틀 정도 한 다음에 이 검출기를 옆에다 놓고 측정하는 거야. 바로 옆에다가. 맞고 튀어나오는 것도 잡힐 수 있게끔.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이 교과서에서 만든 실험 장치야. 그때 당시엔 그렇지 않고 총을 쏘고 저쪽에 검출기를 놓고 그 다음에 검출기를 걷어서 자기 옆에 놓고 측정하는 거지.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알지? 네. 여기에 측정이 되면 자기도 맞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몰랐지 그때 당시에. 자,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 이 형광 스크린을 쭉 펴보니까 여기에 계속 알파선이 많이 찍혔다. 그다음 가끔 이런 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놈 혹은 이렇게 된 놈이 있다라는 거야. 자, 결과. 결론이야, 결론. 1번. 알파선 대부분은 통과했다. 이 결론이야.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야? 추론이지, 추론. 아, 이걸로 공간이구나. 원자 내부는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외우지만 말고 러더포드는 원자의 대부분의 빈 공간에는 누가 존재한다고 본 거야? 전자가 존재한다고 본 거야. 전자가. 아, 러더포드. 야, 니네하고 나 사이에도 뭐가 존재하냐? 공기가 있잖아. 공기가. 근데 내가 거기 공기를 사이로 걸어가는데 힘들어한다든가 그 다음에 가다 쓰러진다든가 그런 거 없잖아. 공기를 쓸고 지나가잖아 그냥. 그런 것처럼 알파선은 그냥 원자 내부를 통과할 거다. 그러니까 전자는 알파 입자보다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알파선의 경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결론이야. 극히 일부가 이 알파선이 휘어지거나 튀어나온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걸로 추론이 뭐야? 원자 내부에는 알파선을 휘거나 밀어낼 만큼, 그리고 극히 일부니까 부피가 매우 작고 질량은 매우 큰 입자의 존재를 안 겁니다. 그 입자를 뭐라고 부른 거야, 이 사람은? 핵이라고 부른 거야, 핵. 원자 핵. 원자 핵의 존재를 밝힌 거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 부피가 과연 얼마나 작은지 이 사람도 측정을 해봤을 거 아니야. 월드컵 경기장에 센터포드에 있는 오리알보다도 작은 입자인 거지. 월드컵 경기장을 지구만한 크기로 확대하잖아, 원자 크기를. 그러면 핵은 탁구만한 크기로 확대. 그 너무 작은 거야. 질량은 다 몰려있고 그 안에. 그 당시에 이 핵이 전체 질량의 99.99%를 차지하는 건 알았지만 그 속에 플러스 입자가 모여 있다는 건 알아서 이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려? 이 플러스 입자는 누구다? 양성자다라는 이름을 붙여. 그러니까
플라스틱제 이름을 붙인 사람, 그리고 위치를 확인한 사람은 러더퍼드고, 발견한 사람은 골드슈타인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자 모형을 그리는데 중심에 점을 찍어. 이게 누구야? 원자 핵이고 주변에 누가 돈다? 자, 이렇게 돈다라고 얘기를 해.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에요. 그러면 러더퍼드는 뭐가 궁금했을까? 바로 이 전자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도는지, 또 하나 핵 속에는 플러스 찬을 띄지 않은 다른 입자가 존재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지. 물론 그에 대한 의문은 다른 과학자가 살피지. 바로 그의 제자인 체드위기, 졸리, 퀴리, 그 부인들의 사촌, 그 일가들이 다 방사선 실험하잖아. 그 방사선 실험할 때 베릴륨 가지고 알파 입자를 빵빵 쏘는 실험을 해. 핵을 무너뜨리는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무슨 폭탄에 올리냐? 원자폭탄에 올리야. 체드위기 중성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원자폭탄이 나오는 거야. 왜? 원자폭탄 핵분열은 중성자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거야. 너네 중성자가 안정해, 양성자가 안정해? 양성자가 안정해. 질량이 작아. 그래서 이 중성자만 있으면 얘가 양성자로 돌아가서 돌아오잖아. 우주 폭발 시기에도 처음엔 양성자, 중성자가 똑같은 개수가 있었잖아. 그러다 누구 개수가 더 많아져? 양성자 개수가 훨씬 많아지거든. 그 질량이 작을수록 안정하다는 이론 때문에 그래, 물리학적으로. 그거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체드위기 중성자 실험이거든. 그래서 이 실험 이후에 체드위기 실험이 있어. 이거는 알파선을 얘한테 쏘는 거죠. 여기다가 알파선을 쏴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 중성자의 발견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퀴리 그 일가들이 방사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전하를 띄지 않고, 그 다음에 투과력도 굉장히 좋은, 질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감마선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밝혔어. 근데 실제로 이 체드위기는 그게 감마선이 아닌 거란 거야. 감마선은 따로 있어. 그래서 그 4번 베릴륨 맞다고 실험을 해서 얘는 입자가 질량이 있는, 감마선이 아닌 질량이 있는 중성자일 거다라고 상상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맞아떨어진 거지. 그래서 중성자의 발견은 바로 체드위기 했다, 이걸로. 근데 참 공통점이 뭐냐? 음극선, 알파선. 참 뭐 선을 자꾸 쐈지? 여기까지가 바로 입자의 발견 실험이다. 알겠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 실험이야. 이제부터 너희들이 봐야 될 건,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실제 입자들의 전하와 질량, 그리고 출제 방향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는 거야. 알겠어요? 봅시다. 중심에 핵이 있고요. 주변에 뭐가 돌아요? 이렇게 밝혀진 거, 옛날에 고전역학에서는. 자, 핵은 뭐뭐로 이루어져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누가 돌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 이제 실제 한 개 질량을 측정을 하면 얼마다?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다 라고 합니다. 중성자는요, 이렇게 볼까요? 누가 더 무거워요? 중성자가. 그래서 아원자라고 합니다. 쿼크나 전자 같은 것들을. 그럼 양성자는 업, 다운이잖아요. 쿼크 자체가. 얘는 업, 다운, 다운이고. 이 결론으로 본다면 업보다는 다운이 쿼크가 좀 질량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찾는 거죠. 상대값. 이 상대값을 뭐라고 정하냐면 이렇게 정해요. 그럼 이것은 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뒤에 숫자라고 쓸 수 있다. 한 개는 하나니까. 이거 가짜예요. 그래서 다시 얘도 이렇게 놓겠다 이거죠. 화학 식량에서는. 알았어요? 왜? 우리는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 비교값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이렇습니다. 값이. 이건 1837분의 1 값이라는 말 그대로 무슨 값? 무시될 수 있는 값이다. 이게 중력장 내의 값이에요. 알겠어요? 중력장 내 값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 중력장 안에서 질량 갖고 측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바로 구성, 입자수, 비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위원소 확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요. 원자의 구성 입자수 비교 문제와 동위원소 확률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는 중력장 안에서의 문제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전기장 안에서의 값도 있어요. 자, 전기장 값 볼까요? 양성자 하나에 전환에 맞나요? 그런가요? 예. 1. 아, 플러스 1. 자, 실제 값은 이 값입니다. 중성자는 얼마일까요? 0. 얘는 0으로 취급하죠. 전화 없다. 전자는 0.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1.607. 서로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력장에서는 질량의 값을 비교해서 얘는 무시될 값이니까 이거 빼버리는데 전기장은 질량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전화가 소용이 있지. 이 상대값을 얼마로 정합니까? 1은 0 마이너스 플러스 1쿨룸, 마이너스 1쿨룸으로 정한다. 얘는 없고요. 자, 봅시다. 얘가 얘로 가는데 우리는 앞장에서 배웠어요. 뭐를 곱한다? 네. 아보가드로 수를 곱했을 때 이 값이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는 거 몰투하는 친구들이 배우는 건데 이거 곱하면 돼요. 6.25 곱하기 12, 18승.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배울 때는 우리나라가 어느 전쟁으로 분단됐어? 18, 6.25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기장에서는 여러분 1A라는 거 알아요? 이게 전류단위거든요. TMI야. 1 쿨룸 퍼 세크란 말이에요. 1초에 1쿨룸 지나가요. 그럼 몇 개가 됩니까? 6.25 곱하기 10에 18승계가 지나갔을 때 우리는 1A라고 본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합친 문제가 이온이거든요. 이온의 입자수 비교 문제. 자, 이 안에서 문제가 몇 개 떨어질 수 있느냐? 여기까지 포함하면 총 4개의 유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볼 겁니다. 저 물투스도 나와요. TMI라고 분명히 배워 정보를 줬잖아요. 저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거부터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소 기호를 X로 놓습니다. 1번부터 20번의 원소 기호를. 그럼 아래 천자로 쓰이는 게 누구다? 이게 원자 번호예요. 이 원자 번호를 정한 과학자가 모듈리라는 과학자죠. 이게 양성자 수라는 걸 X선 회절 실험으로 알아냅니다. 이 물질파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모듈리라는 과학자가 이걸 발견하고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죠. 아니,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죠. 그러다 그 수상하는 날을 일주일 앞두고 죽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죽게 됩니다. 노벨상은요, 당사자가 죽으면 대리수상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업적을 발견한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참 아쉬운 사람이죠. 근데 그때 양성자 수가 이렇다면 누구 숫자도 같다, 원자라면. 이거죠, 이거. 전자 수도 같다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여기 쓰는 건 이거 누구죠, 이건? 그 원자의 질량 수거든요. 원자량은 전자는 무시되기 때문에 누구 숫자와 양성자 숫자와 누구 숫자의 합이다? 그렇죠. 중성자 수의 합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 값을 우리는 눈치코치 백단으로 이 문제를 금방금방 캐치해야 되거든. 이거 솔직히 15초 넘기면 안 돼요, 문제 풀 때. 어떻게 찾아가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은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전자, 중성자를 막 섞어놔도 데이터 두세 개만 비교하면 이건 전자고, 이건 중성자고, 이건 양성자라는 걸 금방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찾는지 보세요. 벤치를 빼고. 알았어요? 여기 입자에다가 누구 숫자를 쓰고 양성자, 여기는 전자, 여기는 중성자를 써서 구별을 해서 합시다. 먼저 2번 헬륨 4짜리라면 일단 양성자가 몇 개고? 2개.
전자는. 두개 그 다음에 중성자는. 두개 1대 1대 1이네요. 다시 6번 탄소라면 12인데 얘는 몇일까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가 있다면 뭘 알았어요? 원자번의 2배 수인 애들은 1대 1대 2로. 7번 질소 14짜리는 얼마? 777이 되는 것처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번호의 2배 숫자는 양성자, 전자, 중성자 수가 똑같구나. 이럴 때는 누가 중성자고 이런 거 안 묻는다니까요. 출제자가 이걸 딱 주고선 누가 중성자게 그럼 너희들이 점쟁이야? 예요. 이렇게 어떻게 찍어.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 그럼 뭐가 나오느냐? 자, 보세요. 이런 유들은 원자 번호에 이게 이런 관계만 이런 그래프로 나와요. 그런데 요거에 따르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보세요. 자, 9번 플로린 19짜리. 그럼 얘들은 몇일까요? 9, 9, 이렇게. 그좀 그래서 많이 불편하다. 예, 알죠? 어때요?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별로? 이건 어때요? 마음이 쏙 들어요? 쪽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로 먼저 할게요. 여러분, 누가 중성자예요? 다음 거. 10이요. 중성 원자일 때는 무조건 두 개 값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예요, 그게? 양성자와 전자예요. 나머지 하나가 중성자라는 얘기죠. 11번 나트륨이 23입니다. 몇? 11, 12.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면, 잘 봅니다. X라는 원소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적어졌어. 그런데 이렇게 생겼어. 누가 중성자일까? 원자라는. B가 중성자인 거야. 원자번호 몇 번? A번. 질량수 얼마?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원자는 쉬웠어요. 알겠습니까? 원자 자체는 되게 쉬웠습니다. 그럼 이것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냐? 전자인데, 전자는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 전자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2단을 해서 이거 부르면 완전히 니들은 불로 간다. 주기율표 맨 위에 원소가 몇 개 있지? 2개 있는 거 알지? 이게 몇 번이겠냐? 1번, 2번. 2번이다. 누구? 헬륨이구나. 그 다음에 몇 개 있는지 알아? 8. 그래서 얘 몇 번이야? 10번이요. 10번이야. 됐지? 그 다음 몇 개 있어? 8개. 8개 있어. 그 다음. 얘 몇 번이야? 18번. 다음 몇 개 있어? 18개. 이게 끝이야. 20번까지.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바로 얘다. 원소들은 말이야, 뭐를 따라가냐면,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라가게 돼 있어. 알겠어?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라가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이 10번의 전자 배치를 따른 애들이 얘들이라는 거야.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걸 선생님이 세트 1이라고 할 거야. 이거 분명 시험에 계속 나와. 이 단어, 주기성에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 자, 그럼 세트 1을 적어볼까? 세트 1은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 그럼 전자 몇 개를 따라간다? 10개를 따라간다는 거야. 10개라는 거 잊어먹지 말라고. 7번 질소부터 어디까지? 13번 알루미늄까지를 세트 1이라고 부른다. 알았냐? 얘네 알루미늄이면 전자가 몇 개 있느냐? 그런데 얘가 10개를 따라가다 보니 전하량은 얼마다? 이온이 되면 3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봐라. 그 다음 애들 세트 2는 얘가 따라간다. 원소 몇 개냐? 5개야. 그래서 세트 2는 누구를 따라간다? 18번 아르곤을 따라간다. 15번 인부터 시작해서 20번 칼슘까지. 칼슘은 플러스 몇 가? 2가.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원자 구성이자 다룰 때 다른 하나는 중성자라고 딱 꼭 집어 얘기했잖아. 근데 이온을 파악할 때는 그게 주 안건이 아니야. 무조건 이온이라고 주어지면 10과 18을 찾아. 10이고 18은 무조건 이온수다. 전자. 세트 1, 2에서만 나오니까 시험에. 그래서 이런 얘기지. 봐라. 9번 플로린 19면 이거야. 맞지? 근데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이때는 9가 중성자가 아니란 얘기야. 봐라. 전자부터 찾아. 첫 번째. 그럼 얘가 전자지. 밑에도 전자일 수 있고. 전자 찾았지? 이온인데 걔랑 양성자가 같을 수 있겠냐? 아니거든. 그럼 이거 무조건 이거. 중성자인 거야. 그게 순서야. 10을 찾고 그 10과 똑같은 애 있으면 걔는 중성자야. 양성자가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지. 봐라. 어떤 애가 있어, 이렇게. 봐봐. 얘가 이래. 누가 전자냐? 그래, 이거 이온이면 무조건 10이 전자라고. 그런데 얘가 이렇대. 원자 번호 누굴까? 원래 이게 원자 번호야. 자, 번호 적어봐. 몇 번? 11번. 원아! 예. 원할머니 보쌈 쳐 있어. 11번에. 자, 질량수 얼마? 23. 이렇게 치. 이해 가는 스키? 아이스크림. 이게 이온까지의 입자수 비교.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 알았어.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된다. 알아듣냐? 알아듣냐? 저기 죽여. 자, 그 다음 봐라, 이제. 아니야. 여기서 시험에 하나 출제될 수 있어. 누구? 바로 전하량까지. 누구? 니네 여기서 양성자 하나의 전하가 얼마라고 돼 있어? 1.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17평. 19평, 쏘리. 네? 양성자 하나를 이렇게 준다고. 쟤처럼 윤스턴 안 쓰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준다. 잘 들어. 원자 번호가 1번인 애가 있어요. 누구야? 원자 번호 1번이? 수소. 수소. 그럼 얘는 합전화가 얼마일까? 없잖아요? 있잖아요? 플러스.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분필롱이겠지? 네. 그럼 10번. 10번은 누구냐, 얘들아? 네. 네온이지. 얘는 몇일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20번은 몇일까? 3.2. 3.2 곱하기 11 마이너스 18. 됐어? 자, 이거 갖고 원자번호 찾는 문제가 나와. 하나, 쌤, 저기 위에 마이너스 19라고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얘는 19고 얘는 갑자기? 얘는 10개고 얘는 20개라고 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만에 하나 11번은 어떻게 구할까요? 11.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럼 얼마일까요, 앞에가? 16. 얘기 되죠. 네. 맞죠? 요걸 여기로 싹 옮겨봐요. 11번은 1.76이 되는 거예요. 이해 봤어요? 1.76은 11번인 거예요. 그러면요. 요게 두 개면 얼마예요? 0.32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 1.92 몇 번이에요? 12. 그렇죠. 오. 이해 갔어요? 네? 못 들었어요. D를 이거 맞추다 보니까 이거 된 건 이해 가요? 네. 그럼 두 개면 얼마예요? 두 개면 0. 여기다 0.32를 더해보라고요. 그럼 1.92면 12번이잖아요. 네. 얘 5배 해봐요. 얼마 나와요? 0.8. 여기다 0.8 더해봐요. 0.4. 걔가 15번이에요. 이렇게 보라고요. 느끼라고. 가서 막 나누고 이질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럼 원자 번호에 대한 값을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제가 그 수업할 초기에 그런 말 했죠. 원자 번호가 작으면 곱하기 2 하면 원자량 나온다고요. 홀수는요? 곱하기 1.
근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지. 예외는 뭐지? 짝수면 예외라고 더하기 1 하면 되고, 홀수면 더하기 1 안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정말 이상한 애라고 했죠. 17번은요, 17번은요, 그냥 구역이 외우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알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위원소의 특징은 원자의 번호가 동일하다. 두 번째, 원자 번호는 동일하지만 질량수가 다르다. 여기서 원자 번호는 모듈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누구의 숫자다? 양성자. 양성자 수와 같으면 누구 숫자도 같아야 돼? 원자. 자, 화학이 뭐의 학문이야? 원자.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 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동위원소의 특징이다. 질량수가 다르면 누구 숫자가 다를 것 같아? 중성자 수가 다르다. 다음에 중성자 수가 다르면 물리적 성질이 다른데, 이 물리적 성질이란 녹는 점, 끓는 점을 말하는 거야. 자, 우리가 동위원소 예를 하나 들어볼게. 1번 수소 자리가 있고, 1번 수소 2자리가 있고, 3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아까 원그래프로 그려본다. 얘는 111. 이렇게만 잡히죠. 아, 111. 그죠? 그 중성자가 없다는 거지. 그 내신에 가끔 보면 원자는 중성자가 모두 존재한다. 이런 예가 나올 수 있어. 얘 때문에 안 된다, 이건. 흔히 많이 틀리는 문제야. 얘는 원자 번호보다 질량수가 2배지. 얘들은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럼 얘네도 원자라고 하나? 예, 동위원. 맞습니다. 원자입니다. 그럼 얘는 이게 성립하겠죠. 이해 갔죠? 그 중성자는 바로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왜요? 여기서 보면 요렇게 성립되겠죠. 2, 2, 1 이렇게. 네. 왜요? 아하이 참 선생님 반발 입고 있는데 다시 쏘고 어제 에어컨을 엄청 틀어서 밤에 엄청 알았어요. 지금 적응했어요.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2.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들 둘은 뭐 같아요? 질량. 그래서 이런 걸 동중원소라고 해요. 근데 그건 안 나오니까 외우지 마세요. 자, 얘들과 얘들의 차이에서 이것이 무엇이다 이거죠. 중성자의 숫자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알겠죠? 자, 원자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들은 자연계의 존재 비율이 99.999%예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수소라고 하면 얘는 중수소라고 하거든요. 디테리움이라고 해요. 중수소. 얘를 삼중수소라고 해요. 실제로 얘로 만들어진 물, 우리가 말하는 H2O, 이건 중수라고 하거든요. D2O. 얘는 거의 인간이 만들어내야 나올 수 있는 물질. 얘는 어디 그래도 포함되어 있냐면 바닷물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 중수는 어디다 쓰느냐? 원자로 있죠. 원자 핵 연료봉. 냉각제로 써요. 그래서 바닷물 속에 있는 중수를 여봐야 되니까 어디에 많이 원자력 발전소 연구도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요, 많이. 알았습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저 100도씨보다 한참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자들을 우리가 쓸 때 얘 원자량은 얼마겠어요? 18이 있는데 얘 원자량은요? 2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게 사실 얘인지 정확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중화 반응이 일으키고 물 분해를 할 때도 양적 관계를 따질 때 얘를 1몰을 18로 넣을지 20으로 넣을지. 근데 얘가 99.9%니까 얘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런 애들은 그냥 이걸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사건이 달라요. 자, 17번 염소는요,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어요. 근데 얘를 물질로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 CL2로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량수의 경우 수는 세 가지가 떠요. 35짜리 CL이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분자량 얼마가 돼야 돼요? 70이 되고 35짜리 CL과 37짜리 CL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였어요? 70. 그 다음에 37CL과 37CL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74. 얘가 무시를 할 수 없는 존재 비율을 갖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염소기체가 전기 분해나 뭐를 통해서 양적 관계를 따질 때 그게 70이라고 따질 확률과 72라, 74라 이렇게 확률을 따지면 확률이 얘가 제일 적어요. 그래도 우리가 선택을 했을 시 얘라면 오차가 확 나타나겠죠. 이 오차를 무시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를 생각하느냐, 이럴 바에는 오차가 어차피 있다,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평균을 잡습니다. 얘들의 평균. 실제로 평균이라는 거는 원자량을 오차를 줄여서 그 값 차이를 한번 간소화시켜보자. 서술형에서 출제가 되면 이렇게 적어야 정답이에요. 평균 원자량은.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정답입니다. 알겠어요? 어떤 학교는 이것도 틀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가 3이죠. 얘가 1이죠.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어도 돼요? 4분의 3 여기다가 4분의 1. 이거는 틀렸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여기에 퍼센트를 줬기 때문에 퍼센트를 쓰라라. 이제 그런 학교 있으면 뒤집어 엎어요. 알겠어요? 이 세상 나와.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네 학교가 소수령이 없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내분법으로 풀고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35와 37이 몇 차이예요? 2 차이면 얘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전체를 몇 칸으로 나눈다? 네, 4칸으로 나누면 가운데가 이렇게 잡히겠죠. 얘가 36이죠. 네. 한 칸당 얼마? 0.5가 되죠. 자, 35가 훨씬 많잖아요. 평균은 여기서 잡힙니다. 3대 얼마로? 1.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35점. 이렇게 잡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CL2의 평균 분자량이라는 게 뜨겠죠. 네. 얼마가 잡혀요? 71.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주의할 건 얘는 자연계에 없습니다. 그쵸. 알았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양적 관계에서는 오차를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할 때보다는 이거를 선택할 시에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오차 비율이 줄어들 확률. 물론 얘가 제일 좋죠. 70이 자연계에 제일 많으니까. 근데 맨날 얘만 잡히라는 법이 있겠어요? 이거 오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얘를 쓴다. 하지만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얘가 있어요. 얘가 20%고 얘가 80%예요. 얘 평균 원자는 얼마일까요? 10분의 아니 10.8? 그렇죠. 왜요? 이거 몇 대 몇입니까? 1대 4. 그럼 이게 몇 차이예요? 1. 그러면 5칸으로 줄이면 한 칸당 0.2죠. 네. 그게 11에 가까운 값을 만들어야 되니까 10.8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평균 원자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평균을 잡았고요. 이제 좀 어려운 건데 이건 물질의 존재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물질. 여기 물질 보다시피 70짜리가 나오려면 결국 이 확률이 얼마입니까? 4분의 3. 얘도. 4분의 3. 그럼 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9. 이렇게 찾는 거죠. 얘 확률 얼마예요? 16분의 1. 그래서 얘는 16분의 1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해요. 얘들은 같은 놈이 아니잖아요. 그 위치에 따라서도 확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얘는 지금 얼마입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잖아. 4분의 3 곱하기 얼마? 근데 이게 바뀌어도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되어서 이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둘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 나와요? 16분의 1. 이렇게. 알았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출제자가 뭘 물어보느냐. 분자량이 몇 종류 떴어요? 세 종류의 분자량이 나올 수 있는 동용어선은 종류가 두 개라는 거죠. 알았어요? 두 개라는 것은 뭐다? 작은 것과 큰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분자량이 떴을 때요. 각각의 작은 것, 큰 것 분자량, 즉 원자량은 어떻게 찾느냐? 작은 걸 2로 나누고 제일 큰 걸 2로 나누는 거예요. 가운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잘 봐요. 분자량이 3개 떴다는 건 동위원소가 두 종류 있다는 거예요.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하나. 그럼 작은 것이 만났고 큰 것이 만나서 최소값,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2로 나누면 35, 37이 제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갔어요? 또 하나. 작은 게 만났으니까 확률을 똑같은 확률을 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의 확률을 만약에 A로 놓고 얘 확률을 B로 놓는다면 얘는 A 제곱이 되는 거죠. A 제곱은 얼마다? 16분의 1. 그럼 A는 4분의 4.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얘도 B 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16분의 1이죠? 그럼 B는 4분의 1.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것이 문제에 출제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가장 보편적인 문제예요. x2 이렇게 잡아요. 이 분자량은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 질량 분석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물질을 통과시키면 피크가 뜨거든요. 틱틱틱 피크가 뜨는데 그 피크의 숫자로 분자량 종류를 잡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수소는 1, 2, 3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 H2 분자량이 몇 종류 들까요? 이 안에? 하나, 둘, 셋. 1, 2, 2, 3, 3 일단 뜰 거고 네. 1, 2 뜨고 1, 3 뜨고 2, 3 뜨겠죠. H 몰라. 여기서 4가 겹쳐요. 2, 2도 4고요 1, 3도 4잖아요. 그럼 한 종류로 칩니다. 질량 분석해요. 이게 5종류가 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5종류가 답이라고요. H1, H3가. 이해 갔어요? 갔냐? 네. 같이 같다고 본다니.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얘랑 만나 그럼 HCR은 몇 종류 뜰까요? 피크가 6개. 5개 떠요. 5개. 또 왜요? 겹치네. 왜요? 37. 얘랑 38이죠? 얘도 겹친다고 이렇게. 이거 한번 알아두면 되겠지. 이상하면 6 이러면 작살납니다 여러분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봐요. X2가 있는데 자연히에 70짜리가 있고 72짜리가 있고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 동위원소 종류는 몇 종류다? 2종류. 그렇죠. 왜? 3개 떴어. 이렇게 얘가 두 종류 XX 이렇게 두 종류일 수밖에 없는 건 종류가 세 종류밖에 안 되니까요. 왜? 요건 누구다? 둘이 만난 거다. 그래서 여기를 N 그래서 N보다 N이 크다라고 잡은다면 M은 얼마? 제일 작은 거 맞는 게 N이니까 얼마? N은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걸 써놓는단 말이야. 9 6 1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보지 말라는 거지. 얘 확률을 A, 얘 확률을 B라 놓는다면 이 9는 이렇게 만난 거죠. A끼리. 맞죠? 35, 35끼리. 그럼 이거는요? 이건 거죠. 그럼 몇 대 몇입니까? 3대. 이 존재 B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평균 원자량이에요. 얼마 뜰까요? 3대 1이면 35. 이거는 이렇게 뜬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자, 문제를 하나 출제할게요. 자, 첫 번째 동위원소 몇 종류일까요? 2종류. 누구누구요? 몇 짜리 몇 짜리? 79짜리, 80짜리. 79짜리 Y하고 81. 두 번째 애들 몇 대 몇일까요?
2분의 1 대 2분의 1. 그게 몇 대 몇이요? 1대 1. 네, 1대 1이다. 평균 원자는 얼마 나와야 돼요? 80. 그렇죠. 이게 다 돼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빠르냐? 그게 하라고 내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대단하다. 그렇게 하라고 내가 가르친 거라고. 2니까 2를 뒤로 나누면 한 칸을 이해는 가는데 우빈팀 지금 속도 빠르게 어떻게 해요? 그러려고 내가 가르친 거라고요. 돈을 한 몇 달 더 쳐바르네요. 자, 지금부터 테스트 하겠습니다.